하루에 약 2만 7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 시대에 지어졌는데요. 엄청나게 화려한 외관의 이면에는 귀족들 간의 암투와 절대 왕정을 위한 계산이 치열하게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이 14세는 어떻게 베르사유를 통해 절대 권력을 확립했을까요? 그가 왕권을 강화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이 14세 이전의 프랑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라는 개념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귀족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다스리던 영토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이 영주 귀족들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군주와 같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플랑드르, 아키텐, 부르고뉴 같은 지역이 그 예인데요. 특히 부르고뉴 공국은 한때 프랑스 왕실보다 더욱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왕권을 위협하기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왕은 왕령지라고 하는 왕이 직접 통제하는 지역에서만 실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 14세는 4살 때 왕위에 올라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때도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왕위에 도전하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백년전쟁, 종교전쟁 등을 거치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1635년에서 69년까지 프랑스에서 무려 290회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1648년에서 53년, 이 5년 사이에 귀족에 의한 반란이 9번이나 있었는데요. 프롱드의 난이라고 하는데 귀족 가문들이 왕권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루이 14세는 폭동을 피해 수도 파리를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루이 14세의 정치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로 하여금 절대왕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베르사유를 자신의 통치 기반으로 삼아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베르사유는 원래 수도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아버지의 사냥용 별장에 불과했는데요. 그는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건축가, 화가, 조경가들을 초빙했습니다. 구릉을 깎고 습지를 메꾸는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오늘날 공항 건설에 버금가는 작업이었고 무려 3만 5천 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건축의 크고 작은 부분들까지 모두 루이 14세의 왕권과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 세밀하게 설계되었는데요. 정원은 중앙 건물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마치 태양빛이 뻗어나가듯 모든 권력이 왕으로부터 나온다는 통치 이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또 정원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수목들은 기하학적 형태로 다듬어졌는데 이는 자연의 불규칙성과 무질서를 인간의 이성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6km 길이의 운하와 600개가 넘는 분수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는데요. 세느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강의 물줄기를 우회시키는 대규모 수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공사였는데요. 이는 물길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자연 법칙마저도 군주가 제어할 수 있다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정원을 방문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원 꼭대기 계단에서 시작하는 이 경로는 어디를 걸어야 하고 잠시 멈춰야 하는지, 길을 따라 무엇을 감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엔 단순한 안내를 넘어 루이 14세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2,300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방은 거울의 방입니다. 357개의 거울이 있는 73m의 방으로 1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한 베르사유 조약이 이뤄진 곳이기도 합니다. 한쪽 면을 차지하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반대편의 거울에 반사되어 공간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루이 14세 당시 고급 거울을 제작하는 기술은 오직 베네치아 장인들만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도시를 떠나는 장인에게 사형을 내릴 만큼 단속이 엄격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는 몇몇 장인들을 설득해 망명시켰고 그들이 바로 이 화려한 거울들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베네치아는 격분했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암살자를 보내 장인들을 없애려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완성된 후 루이 14세는 전국의 귀족들을 궁으로 불러 이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히 서열로 나눠 차별 대우하고 서열의 최상위에 왕 자신이 있음을 천천히 각인시켰습니다. 왕은 자리에 앉는 순서, 패션, 인사하는 법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서열에 따른 차별을 두었는데 이는 귀족들 간의 경쟁심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정에 머무는 귀족들은 궁전 내에 각자 방을 배정받았는데요. 왕의 침실과 가까운 방일수록 더 높은 서열의 인물이나 왕의 총애를 받는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귀족들은 좋은 방을 얻기 위해 청탁, 로비, 뇌물까지 동원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왕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머무르는 것이 곧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베르사유에서는 왕에게 뻗대던 한 유력 가문의 성이 원인 모를 화재에 소실돼 버리고 그에게는 빗자루 창고 같은 방이 배정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당시 프랑스 궁정 내의 서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 프랑스의 서열은 크게 몇 단계로 나눠집니다. 가장 최상층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의 직계가족들이었습니다. 왕의 장남, 즉 왕세자는 도팽이라고 하며 왕의 첫 번째 남동생은 무슈라고 하는데요. 왕의 직계가족 안에서도 또 여러 단계로 서열이 나눠져 있습니다. 왕의 직계가족 다음 서열은 왕의 반계가족들과 추기경 같은 고위성직자들, 세 번째는 외국의 왕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왕가의 피는 아니지만 왕의 사이나 외국의 공주 등 결혼으로 맺어졌거나 프랑스에 정착한 외국 왕실 출신 귀족들입니다. 다음은 서출 왕자들인데요. 국왕의 사생아로 정식으로 왕의 인정을 받을 경우 서열 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루이 14세에게는 많은 정부들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가 최소 16명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듀크라고 하는 공작들과 페르라고 하는 의회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공작은 보통 거대한 영지를 소유한 최고위 귀족으로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세력가들이었습니다. 의회는 보통 공작이나 백작들로 구성되어 법률과 정치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계층은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기사 등으로 구성된 귀족 계층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다만 후작, 백작 등의 호칭은 중국의 봉건자기 체계에서 유래한 번역어로 프랑스의 실제 귀족 자기와는 완벽하게 대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정 내의 서열은 위로 갈수록 왕과 가까운 혈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오늘날 왕 하면 떠오르는 절대 권력의 이미지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루이 14세 이전의 프랑스에서는 다소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중세 및 16세기까지의 프랑스 왕정에서는 왕의 친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열의 핵심을 차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위 귀족 가문, 콩데나 기즈 같은 가문들이 독자적인 군사력과 지방 권력을 바탕으로 왕과 경쟁하거나 왕권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혈통보다 정치력과 파벌이 실권을 결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정을 중심으로 왕족 혈족 위주의 서열 체계를 확립하고 고위 귀족들을 왕권 아래에 편입시킴으로써 중앙 집권적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영주 귀족들을 베르사유로 불러들인 데에는 영주들의 주요 기반인 토지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킨과 동시에 자신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전에 봉건제도의 핵심은 영주 귀족과 이를 지지하는 하급 영주들과 봉신 가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봉토를 하사하여 토지를 기반으로 맺어진 주종관계였는데요. 봉신 가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왕보다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 귀족과 더욱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드 왕자의 게임을 생각해보시면 비슷할 듯한데요. 칠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긴 하지만 칠왕국은 각자 독자적인 군사력과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봉신 가문들은 왕의 이름보다 영주의 깃발 아래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은 군사력이 필요할 경우 영주들에게 병력을 요청해야 했고 영주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자비로 병력을 모집해 전쟁에 참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군사력의 많은 부분을 영주들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때로 강력한 영주들은 왕의 군사 지원을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루이 14세는 세금을 올려 왕실의 상비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로써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오히려 그들이 왕실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루이 14세는 매일같이 화려한 연회나 스포츠, 문화 공연을 주최해 귀족들을 참가시켰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야망 있는 귀족들은 왕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빠짐없이 이런 행사들에 참석했는데요. 1676년 한 귀족 여성이 쓴 편지에서 당시 베르사유 귀족들의 하루 일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 따르면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사냥에 참석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저녁 7시까지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이 공연은 10시 30분이 돼서야 끝났고 저녁을 먹은 후 무도회에 참석했으며 무도회는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왕은 이러한 당근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귀족들이 서로 담합하여 음모를 꾸밀 시간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당시 베르사유 귀족들의 일상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제작한 베르사유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귀족들이 하루 종일 하는 거라곤 파티와 도박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귀족들이 도박에 빠져 왕실에 빚을 졌습니다. 왕은 패션 또한 영향력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루이 14세는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다른 복장 규정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드레스들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야망 있는 자들은 왕이 주최하는 모든 무도회와 축제에 참석해야 했고 최신 유행을 따라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궁정용 드레스 하나만 해도 재단사, 재봉사, 장식 전문가 등 여러 명이 협업해야 했고 특히 장식에 사용되는 레이스를 제작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데 얇은 레이스를 한 줄 만드는 데에도 몇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많은 귀족들이 도박빚과 사치비로 파산했습니다. 이런 사치스러운 패션이 권력의 상징이 되면서 중상층들까지 이들의 패션이 퍼졌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패션 산업 종사자는 파리 전체 노동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약 97만 명이 패션 산업에 종사했는데 이는 철강 산업 종사자 수인 약 4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습니다. 루이 14세의 키는 약 163cm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하이힐을 즐겨 신었습니다. 특히 빨간색의 굽이 있는 힐을 좋아했는데요. 빨간색은 매우 화려하고 눈에 띄었기 때문에 자신과 또 가까운 몇몇 귀족을 제외하고 빨간 굽의 신발을 신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힐은 곧 권력의 상징이 됐는데요. 프랑스 혁명 이후 집권한 나폴레옹은 혁명 세력과 귀족 두 진영 사이에서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빨간 모자도 빨간 굽도 아닙니다. 나는 국민입니다. 라고 묘사했는데 빨간 모자는 혁명가들이 쓰던 모자였으며 빨간 굽은 권력 집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참고로 24년도에 있었던 프랑스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혁명을 상징하는 이 빨간 모자였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루브탱의 상징인 빨간 밑창은 루이 14세 시대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여성들의 드레스 치맛자락 또한 신분 서열에 따라 길이를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복장만으로도 서열의 높고 낮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또 복잡하고 불필요하게까지 보이는 에티켓을 만들어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서열이 낮은 사람이 먼저 길을 비켜야 했으며 인사할 때 상대가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허리를 더욱 깊게 숙여야 했습니다. 만찬에서도 귀족들이 앉을 자리와 앉는 순서가 엄격히 정해져 있었고 이를 어길 시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귀족들에게 공개하여 정치적 의뢰로 사용했는데요. 잠에서 깬 왕에게 셔츠를 건네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역할까지 소수의 고위귀족들에게 배정됐습니다.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엄청난 특권으로 여겨졌는데요. 왕에게 요강을 대령하는 일까지도 모두 경쟁과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차별은 귀족들 사이에서 묘한 질투심과 경쟁의식을 갖게 했는데 이 또한 루이 14세가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의도적으로 귀족들 사이에 이런 경쟁을 부추겼는데 귀족들이 경쟁을 위해 다투면서 그들이 담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왕과 가까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귀족들은 모두 자신의 영지를 떠나 베르사유로 몰려들었습니다. 영주들이 자리를 비운 영지에는 루이 14세가 직접 고용한 관료들을 보내 세금 징수, 행정, 군사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왕이 원할 때 언제든지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료직도 점점 세습화되고 비대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권력구조와 갈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베르사유 궁전은 권력투쟁과 치정에 따른 음모가 만연했습니다. 급기야는 왕의 정부까지 연루된 독곡물 사건까지 벌어지는데요. 당시 베르사유에서 사인을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죽음이 연이어 벌어졌는데 몇 명이 독살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독살 혐의로 194명이 체포되었고 36명이 관련 혐의로 처형됐습니다. 또 왕은 귀족들을 면밀하게 감시했습니다. 당시 회고록 작가는 왕은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들 때, 식사할 때,
궁정이나 정원을 거닐 때에도 좌우를 살폈으며 모든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아무도 그를 피하지 못했고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조차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궁정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챘고 그들의 부재 이유를 알아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르사유 내에는 곳곳에 벽이나 책장으로 위장된 비밀문, 비밀 공간이 있었는데요. 왕의 침실 뒤쪽에도 이런 비밀문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정부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거나 민감한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비밀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이 통로들은 아주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고 궁정 내에서 신뢰받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존재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도 혁명 당시 이런 비밀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합니다. 왕의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이런 공간은 좋은 장소가 됐을 텐데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안전한 의사소통을 위해 암호를 만들어 소통했습니다. 루이 14세는 궁전의 모든 우편물을 가로채고 이를 해독하기 위해 유명한 암호학자 앙투안 로시뇨를 고용했는데요. 그가 만들어낸 암호는 약 250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해독되었습니다. 베르사유는 화려함으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이면에는 흑역사가 가득합니다. 베르사유 건축 당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약 1000명 이상의 인부들이 건축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밤이면 대량의 시신을 조용히 수습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죽은 한 인부의 어머니가 건축을 시찰하러 온 루이 14세에게 항의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왕은 자신의 영예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베르사유 궁전을 모두에게 개방했습니다. 적절한 의상만 갖춘다면 아무나 궁전을 드나들 수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궁전 앞에는 의상을 대여하는 상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궁정에는 약 5,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화장실이 부족했는데요. 당시의 화장실은 지금의 수세식이 아니라 요강이나 구멍이 뚫린 의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과 궁전 내부 곳곳에 거리낌 없이 볼일을 보면서 엄청난 악취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여럿 있습니다. 한 작가에 의하면 대소변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 어떤 귀족들은 요강을 찾으려 하지 않고 바지를 벗어던지고 계단, 복도, 벽난로에서 볼일을 봤다고 썼으며 여자들은 치마를 걷어올려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봤고 어떤 남자들은 왕실 예배당 한가운데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사용한 화장실은 오물이 넘쳐 흘러 아래층 침실 벽까지 흘러들어갔으며 왕세자의 방도 안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악취를 숨기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꽃과 향수가 동원되었지만 이 모든 강한 냄새들이 섞이면서 구역질과 두통을 유발했습니다. 1764년에 베르사유를 방문한 한 여행자는 궁전 주변을 죽은 고양이, 오줌, 배설물, 돼지 사체, 고인물, 모기 등으로 가득 찬 악취나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궁전을 둘러싼 광활한 숲에는 방문객과 인부들을 상대로 한 매춘이 성행했고 그로 인해 성병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또 한겨울에 베르사유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웠다고 하는데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큰 궁전의 난방시설은 벽난로가 유일했습니다. 1695년의 겨울은 유독 추웠는데 주방에서 왕에게 음식을 나르는 동안 와인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또 왕은 강력한 통치를 위해 종교를 정치 권력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왕권 신수설을 기반으로 왕에 대한 도전은 곧 신에 대한 도전이라 여겼는데요. 그는 종교를 가톨릭으로 통일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개신교도들인 위그노 교도들을 개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종교활동 금지, 직업 제한, 재산 몰수 등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약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한밤중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네덜란드나 영국 또는 신대륙으로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 탈진, 추위, 굶주림으로 죽는 일이 흔했습니다. 잡힐 경우 남자는 갤리선 노예로 보내졌으며 여성은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한 가족이 대규모로 이동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주로 남성이 먼저 국경을 넘고 여성과 아이들은 나중에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국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남겨진 많은 아이들은 강제로 가톨릭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위그노들은 주로 교수나 의사 같은 지식인, 기술자, 중산층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탈은 프랑스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상업, 기술, 문화를 뒷받침하던 이들은 이주한 나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숙련된 장인들은 스위스의 직물 산업이나 시계 제조, 암스테르담의 상업, 금융시장을 활발하게 했으며 영국의 섬유, 방직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루이 14세는 무려 72년간 프랑스를 통치하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군주로 기록됩니다. 그 긴 통치 기간 동안 왕권 강화와 전쟁에 올인했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로 인해 그가 루이 15세에게 물려준 부채는 원금만 20억 리부르였고, 루이 16세 시대 혁명이 일어날 무렵에는 45억 리부르까지 불어났습니다. 죽기 전에 루이 14세는 "나는 떠나지만 국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영향력은 프랑스에 뚜렷한 빛과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화려한 건축물과 예술, 문화유산 덕분에 프랑스는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 이면엔 종교 탄압과 권위주의 통치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절대왕정의 영광과 그 대가는 결국 그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